이번 대회 초대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소감을 들어보고 싶어요. 와, 한국 바둑 정말 이번 대구 눈물 날 뻔했어요. 눈물 나죠? 이건 눈물 날 뻔한 게 오늘은 가슴 떨리는 한국 바둑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죽은 돌이 살아났다. 베이징 바둑센터에서 3,000명의 중국 관중들이 동시에 와, 이건 신의 한 수야. 정말 대단해. 우리가 신이라 불렀던 리젠양이 한국의 무명 기사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중국 바둑의 자존심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사연 시청 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3대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실 거예요. 저는 러지안, 중국 최대 바둑 전문지 치석의 편집장입니다. 20년간 세계 각국의 바둑 대회를 취재했지만 그날 목격한 광경은 제 바둑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공기마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이건 믿을 수 없는 광경입니다. 리젠양의 백돌이 완전히 포위된 것처럼 보였는데 어떻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라이브 중계 마이크를 붙잡은 손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중국의 자존심, 드래곤 펀처 리젠양이 한국의 조승연과 맞붙은 한중 슈퍼매치 결승전. 우리 중국은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리젠양은 지난 3년간 세계대회에서 41승 2패, 중국 역사상 최고의 승률을 자랑하는 바둑 영웅이었으니까요. 저 한국인은 누구인가? 조진영의 제자라고. 옆자리 동료 장웨이가 물었습니다. 사실 저도 조승연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프로그램에는 한국바둑협회 소속 7단이라는 정보만 적혀 있었죠. 우리 모두 그를 조진영의 그림자로만 여겼습니다. 경기 시작 2시간, 초반 흐름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리젠양의 강력한 공격에 조승연은 수세에 몰렸습니다. 중앙에서 벌어진 치열한 접전에서 조승연의 흑돌 무리가 거의 잡히기 직전이었습니다. 이제 끝이 보입니다. 리젠양 구단이 중앙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조승연의 패배는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조승연이 뜻밖의 자리에 돌을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실수인 줄 알았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수처럼 보였으니까요. 무슨 의도지? 저기에 두면. 중국 해설위원 천 교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바둑판을 응시했습니다. 조승연의 죽은 돌이라 여겼던 흑돌 무리가 갑자기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둑의 혁명입니다. 리젠양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당혹감을 보았습니다. 그는 10분, 15분, 20분을 고민했습니다. 바둑판을 노려보는 눈빛이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죽은 돌이 살아났다. 중국 관중석에서 누군가 속삭였고 그 말은 물결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리젠양은 결국 머리를 흔들며 술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2시간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패배를 인정합니다. 리젠양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계 최강자라 불리던 그가 무명의 한국 기사에게 불과 반집 차이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회견장에서 리젠양은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의연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조승연 7단의 바둑은 제가 경험한 적 없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73번째 수는 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중국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불과 3년 전까지 국제대회에서 눈에 띄지 않던 조승연이 어떻게 세계 최강자를 꺾을 수 있었는지 묻고 또 물었습니다. 이때 조승연의 한마디가 제 귀에 꽂혔습니다. 이 승리는 제 것이 아닙니다. 스승님의 한 수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파헤쳐야겠다고. 어떻게 한국 바둑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스승의 한 수가 무엇인지 알아내야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중국 바둑계의 대표 저널리스트로서 또 한 명의 바둑 애호가로서 이 수수께끼의 답을 찾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한 이야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감동적인 것이었습니다. 베이징에서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 안, 저는 노트북을 펼쳐 리젠양에 관한 기사들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중국 바둑의 황제, 불패의 신화, 드래곤 펀처. 화려한 수식어들이 그를 장식했습니다. 리젠양은 그저 뛰어난 바둑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14억 중국인의 자존심이었습니다. 특히 바둑은 우리 중국의 5천년 문화유산, 우리의 정신을 상징하는 게임이었으니까요.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바둑계는 한국이 주도했습니다. 이세돌, 이창호와 같은 전설적인 기사들이 세계대회를 휩쓸었죠. 하지만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을 통해 우리는 마침내 2016년 세계 바둑계의 주도권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리젠양은 그 정점에 있었습니다. 저는 3년 전 그가 세계 챔피언십에서 우승했을 때의 인터뷰를 기억합니다. 중국 바둑이 세계 최고임을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한국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들이 우리를 쫓는 시대입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발언에 중국 팬들은 열광했습니다. 바둑에서의 승리는 한낱게임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화적 우월성, 국가적 자긍심의 문제였습니다. 이번 한중 슈퍼매치도 사실 우리의 우월함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왕하오 회장이 직접 기획한 이 대회는 바둑 문화의 교류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상은 중국 바둑의 위상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 위한 무대였습니다. 대회 전 리젠양의 인터뷰가 생각납니다. 한국 선수들 중 누구와 대결하고 싶으냐는 질문에 리젠양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도전자가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한국은 과거의 영광에 기대고 있을 뿐입니다. 조진영. 그는 위대한 선수였지만 이제는 역사책에나 나오는 이름이죠. 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저도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조진영은 90년대, 2000년대 초반 세계를 주름잡았던 전설적인 기사였지만 이제는 60대 후반의 원로였으니까요. 그의 제자들도 한때 재능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중국의 새로운 바둑 세대 앞에서는 빛이 발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승연이 등장했습니다. 사실 이번 대회 전까지 그에 대해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국제대회에서의 성적도 평범했고 화제성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진영의 제자 정도로만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리젠양을 꺾었는지, 어떻게 죽은 돌을 살릴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이 궁금했습니다. 서울공항에 도착해 택시를 탔습니다. 운전기사에게 한국 바둑협회가 있는 곳으로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바둑협회요? 아, 요즘 바둑 때문에 온 중국 분들이 많네요. 조승연 선수 경기 보셨어요? 대단했죠? 운전기사의 자랑스러운 미소가 백미러에 비쳤습니다. 사실 저도 바둑을 두는데 그 경기 실시간으로 봤어요. 리젠양이 완전히 이길 줄 알았는데 조승연 선수가 정말 어떻게 그런 묘수를 생각해냈는지.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강을 건너는 다리 위에서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바둑은 단순한 게임이 아니다. 두 사람의 정신이 바둑판 위에서 만나는 것이다. 중국 고전 기경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놓친 것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국 바둑의 정신, 조진영이라는 스승이 제자에게 전수한 그 무엇. 택시가 한국 바둑협회 앞에 멈췄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흑백의 바둑알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들 중에 혹시 조승연이 있을까요? 아니면 전설의 조진영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바둑협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인물과 마주하게 됩니다. 조승연의 숨겨진 조력자이자 한국 바둑의 또 다른 비밀을 간직한 한 여성과. 바둑협회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벽면을 가득 채운 우승 트로피와 사진들이었습니다.
조진영의 젊은 시절 사진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90년대, 그가 중국의 텐야 오펑을 꺾고 세계 챔피언에 올랐을 때의 모습이었죠. 그 옆으로는 이창호, 이세돌, 한국 바둑의 전설들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맑고 또렷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데스크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련된 안경을 쓰고 단정한 차림새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바둑저널 치석의 편집장 로지안입니다. 조승연 7단에 관한 취재를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여성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놀란 듯 하면서도 경계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오셨군요. 리젠양 선수의 대국 때문에 오신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경기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조승연 선수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여성은 잠시 저를 관찰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윤소라입니다. 한국 바둑 매거진 돌의 소리 기자이자.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조승연의 오랜 친구이기도 합니다. 제 눈이 커졌습니다. 이런 행운이. 첫 방문에서 바로 내부자를 만나다니. 정말 반갑습니다, 윤 기자님. 혹시 조승연 선수를 만날 수 있을까요? 윤소라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건 어려울 것 같네요. 승연이는 대국이 끝나면 항상 사라집니다. 아마 지금은 어딘가에서 홀로 바둑을 두고 있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묘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애정, 아니면 안타까움. 그렇군요. 그럼 혹시 조진영 구단은요? 조진영 구단은 그녀가 자신의 손목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지금쯤 도장에서 수업 중이실 거예요. 오후 4시면 끝나십니다. 윤소라는 제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오후에 거기서 뵐까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에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조승연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요. 그 제안은 너무나 귀중했습니다. 우리는 협회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저는 물었습니다. 윤 기자님은 어떻게 조승연 선수를 알게 되셨나요? 윤소라의 눈빛이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우리는 고등학교 때 만났어요. 저도 바둑부였거든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물론 저는 아마추어로 끝났지만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승연이는 특별했어요. 항상 모두와 달랐죠. 중학교 때 이미 프로 입단을 했고 조진영 구단의 내제자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그가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윤소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승연이는 고등학교 때 바둑에 흥미를 잃었어요. 공부, 게임, 친구들.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았죠. 천재라 바둑은 대충 둬도 이길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조진영 선생님과 사이가 안 좋아졌습니다. 선생님은 승연이의 잠재력을 알았지만 승연이는 그걸 알지 못했거든요. 갑자기 제 마음속에 김진구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중국에서도 들어본 적 있는 한국 기사였습니다. 혹시 김진구 선수와도 관련이 있나요? 두 사람이 라이벌이라고 들었습니다만. 윤소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 그도 조진영 구단의 제자였죠. 그는 승연이와 정반대였어요. 바둑의 모든 것을 바쳤고 조진영 선생님 못지않게 승부욕이 강했습니다. 승연이가 방황할 때 김진구는 빠르게 성장했어요. 그녀는 커피잔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돌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김진구는 승연이를 싫어했어요. 천재라는 이유로 노력도 안 하면서 기회만 받는다고 질투했죠. 결국 조진영 선생님과 다투고 도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승연 선수가 다시 바둑으로 돌아오게 된 건가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윤소라는 창 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잠시 침묵 후 그녀가 말했습니다. 8년 전의 일이에요. 승연이가 21살 때였습니다.
조진영 선생님과 비공식 대국을 가졌어요. 비공식 대국이요? 네, 둘만의 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승현이가 이겼어요. 반집 차이로.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1살의 조승연이 조진영 구단을 이겼다고요? 윤소라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뒤에 알게 된 사실인데 조진영 선생님이 일부러 졌다고 해요. 승현이에게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는 점점 더 흥미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조승연 선수는 그걸 알게 되었나요? 네, 나중에요. 하지만 그때 이미 승현이는 바둑에 다시 빠져 있었어요. 그 대국 이후 승현이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술, 담배, 게임. 모든 것을 끊었어요. 오직 바둑만 남았죠. 윤소라는 감정을 감추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승현이는 1년 동안 거의 은둔 생활을 했어요. 바둑만 두면서. 그리고 그 후에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김진구를 만났죠. 그 경기가 어땠나요? 처참했어요. 윤소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승현이가 완벽하게 이겼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조진영의 진정한 후계자라고. 그런데 저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스승의 한 수라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조승연 선수가 기자회견에서 말했던. 윤소라의 눈에 갑자기 경계심이 돌아왔습니다. 그건 조진영 선생님께 직접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녀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슬슬 시간이 됐네요. 도장으로 가볼까요? 우리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윤소라는 걸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중국에서 오신 만큼 승현이의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그녀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단순히 바둑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 이야기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점 더 이 이야기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15분 정도 걸어서 우리는 조용한 주택가의 한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천일 바둑 도장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천일이라. 1000개의 날. 제가 물었습니다. 윤소라가 미소 지었습니다. 1000일. 바둑의 신이 되기 위한 시간이죠. 조진영 선생님의 철학입니다. 진정한 기사가 되려면 1000일 동안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고. 그녀가 문을 열었습니다. 실내는 의외로 현대적이었습니다. 깔끔한 바둑판들이 놓인 책상들, 벽에 걸린 명국 기보들. 그리고 맨 안쪽 방에서 들려오는 나직한 목소리. 우리는 조심스럽게 안쪽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조금 열자 한 노인이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바둑을 가르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흰 머리, 단정한 차림, 그리고 위험 있는 표정. 조진영이었습니다. 자, 이 자리에 두면 어떻게 되지? 조진영이 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흙이 잡히나요? 그럴 것 같지? 하지만 바둑은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란다. 조진영이 정성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한 수만 더 하면. 그가 돌을 놓자 아이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와, 살았다. 그래, 죽은 것 같던 돌이 살아났지. 바둑은 항상 가능성이 있단다. 포기하지 않으면. 그때 조진영이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업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 아이들이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윤소라가 조진영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이분은 중국에서 오신 러지안 기자님입니다. 조승연 선수에 대해 취재하고 싶어 하세요. 조진영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따뜻함도 느껴졌습니다. 중국에서 오셨군요. 리젠양 때문에 오셨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라운 경기였습니다. 특히 조승연 선수의 73번째 수가 죽은 돌을 살린 수 말이군요. 조진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한마디가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건 내 수가 아닙니다.
내가 30년 전에 보여준 수를 승현이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발전시킨 거죠. 하지만 진짜 스승의 한 수는 그게 아닙니다. 조진영은 바둑판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앉으시죠.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반집 차이로 세계를 바꾼 이야기를. 바둑판 앞에 앉은 조진영의 손가락은 젊은이보다 더 민첩했습니다. 그가 하얀 돌을 집어 바둑판에 놓자 마치 천지창조가 이루어지는 듯 했습니다. 바둑은 수천 년간 이어져 온 묵직한 역사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바둑의 가치는 바둑판이 아닌 사람 사이에 있지요. 조진영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세월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승현이를 처음 만난 건 그가 9살 때였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어린이 대회에서였죠. 그는 바둑돌을 만지작거리며 회상했습니다. 그 아이는 달랐어요. 다른 아이들이 10분, 20분 고민할 때 승현이는 단 3초 만에 수를 두더군요. 그리고 그 수가 항상 최선이었습니다. 윤소라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천부적 재능이었죠. 맞아요. 하지만 천재성은 축복인 동시에 저주이기도 합니다. 조진영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승현이는 너무 쉽게 이겼어요. 그래서 바둑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죠. 그게 무슨 뜻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바둑은 단순한 승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과의 싸움이자 우주의 원리를 깨닫는 과정이죠. 하지만 승현이에게 바둑은 그저 쉬운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방황했습니다. 그때 조진영의 눈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내 잘못이기도 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프로 세계로 밀어넣었으니까요. 승현이는 청소년기에 반항했어요. 바둑을 등한시하고 친구들과 놀고 게임도 하고. 윤소라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승현이는 정말 다른 아이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 했어요. 그럼 김진구 선수와의 갈등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조진영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진구는 정반대였습니다. 재능은 승현이보다 조금 부족했지만 노력은 누구보다 컸죠. 매일 밤 12시까지 바둑을 두고 새벽 5시에 일어나 또 바둑을 뒀어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구는 승현이를 이기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승현이가 게임만 하고 술만 마셔도 정작 대국에선 항상 진구가 졌어요. 천재성의 벽이란. 그래서 김진구가 도장을 떠났군요. 네. 그리고 승현이도 점점 도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20살 때는 거의 바둑을 포기할 지경이었어요. 조진영이 바둑판에 몇 개의 돌을 놓았습니다. 그것은 무작위가 아닌 어떤 국면을 재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가 승현이를 위해 특별한 수를 두었습니다. 어떤 수였나요? 저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바로 패배였습니다. 조진영이 웃었습니다. 그의 웃음소리는 맑고 청량했습니다. 승현이가 21살 때 저는 그를 불러 비공식 대국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둘만의 대국이었죠. 윤소라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일부러 지셨다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냥 진 게 아니에요. 정확히 반집 차이로 졌지요. 왜 하필 반집이었나요? 제가 궁금해했습니다. 바둑에서 반집은 가장 미묘한 차이입니다. 조진영의 목소리가 깊어졌습니다. 승리와 패배를 가르는 가장 작은 단위죠. 그만큼 정교하고 철저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는 돌을 하나 더 놓았습니다. 승현이는 그날 자신이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던 스승을 이겼습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로요. 그리고 그 경험이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조진영의 눈이 빛났습니다. 승현이는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도장에 찾아와서는 스승님, 저를 다시 가르쳐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윤소라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부터 승현이는 모든 것을 끊었어요. 술, 담배, 게임, 심지어 연애도요. 조진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 동안 승현이는
거의 은둔자처럼 살았습니다. 매일 16시간씩 바둑만 뒀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그 정도의 집중력은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가 바둑판 위에 돌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그의 바둑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전에 승현이는 직관과 천재성에 의존했지만 1년 후에 승현이는 철저한 계산과 냉정함으로 바둑을 두기 시작했어요. 마치 리젠양과의 대국에서처럼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확합니다. 승현이는 천재적 직관과 냉철한 계산력을 모두 갖추게 되었어요. 그건 바둑계에서도 극히 드문 조합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일부러 지셨나요? 그냥 승현이를 격려하는 말씀을 해주시면 되지 않았을까요? 조진영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보다 경험이 중요합니다. 승현이에게 필요한 건 누군가의 격려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그리고 그 확신은 오직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가 계속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속임수를 쓰지 않았어요. 승현이가 그날 정말 최선의 바둑을 두었거든요. 저는 그저 그가 이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을 뿐입니다. 그럼 조승현 선수는 지금도 자신이 정말 이겼다고 생각하나요? 제가 궁금해했습니다. 조진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1년 후 자신의 실력이 정점에 달했을 때 승현이는 스스로 깨달았어요. 당시에 자신이 저를 이길 수 없었다는 것을요. 윤소라가 말했습니다. 그때 승현이가 선생님께 찾아갔죠. 왜 그러셨냐고요? 조진영이 웃음 지었습니다. 그랬지요. 그리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성장했기 때문이라고요.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날 승현이는 울었어요. 조용히, 하지만 오랫동안. 그리고 그때 저에게 약속했죠. 언젠가 진짜로 스승님을 이기겠다고요. 방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나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이번 리젠양과의 대국에서 보여준 죽은 돌을 살리는 수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건 승현이가 1년 동안 발견한 자신만의 바둑입니다. 조진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제가 한 일은 그저 그에게 바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준 것뿐입니다. 그가 손으로 바둑판을 가리켰습니다. 이것은 승부의 도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을 발견하는 거울이자 우주의 원리를 담은 작은 세계입니다. 조진영은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는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승현이는 이제 자신의 길을, 자신만의 바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국에서 그것을 세계에 보여준 거죠. 그가 돌아서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러 기자님, 승현이를 만나고 싶으신가요?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물론입니다. 가능하다면요. 조진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저녁 승현이가 이 도장에 올 겁니다. 우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시죠. 그리고 그가 윤소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라 씨도 함께하면 좋겠군요. 윤소라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선생님. 조진영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승현이에게는 제가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아이가 인터뷰를 좋아하진 않지만 중국에서 오신 기자님의 이야기라면 관심을 가질 테니까요. 그때 도장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모두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 왔군요. 조진영이 말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젊은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승연이 아니었습니다. 김진구. 윤소라가 놀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김진구의 등장은 방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조진영보다 키가 크고 날카로운 눈매와 세련된 차림새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지만 눈빛에는 무언가 불안한 기색이 감지됐습니다. 선생님. 김진구가 조진영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조진영은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구야, 무슨 일이냐? 김진구는 윤소라를 힐끗 보더니 저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중국에서 오신 분이군요. 리젠 양과의 대국 때문에 오셨습니까?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진구는 제 정체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러지안이라고 합니다. 치석 편집장이죠. 김진구가 미소 지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유창한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저도 기사입니다만. 조승연의 바둑에는 제가 더 정통하죠. 그의 말투에는 미묘한 도발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윤소라가 불편한 듯 자세를 바꿨고 조진영은 여전히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진구야, 내가 여기 온 이유가 뭐냐? 조진영이 다시 물었습니다. 김진구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다음 주에 열리는 KB배 세계 바둑대회 대진표입니다. 저와 승연이 8강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방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윤소라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면. 승연이가 귀국하자마자네요. 김진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미리 선생님께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중국 기자분이 승연이에 대해 취재한다고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와의 인터뷰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의 제안은 분명 의도가 있어 보였습니다. 조진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구야, 내 마음은 알겠다만 지금은 좋은 때가 아니다. 승연이도 곧 올 텐데. 오히려 잘 됐네요. 김진구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승연이도 만나고 싶었거든요. 특히 리젠 양을 이긴 후의 모습이요. 조진영과 김진구 사이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순간 도장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우리 모두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승연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TV에서 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183cm의 키에 마른 체형, 단정하게 빗어넘긴 검은 머리, 그리고 깊은 눈빛. 하지만 화면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 그를 둘러싼 특별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조승연은 문간에 서서 상황을 파악하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이 김진구에게 멈췄습니다. 진구 형. 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김진구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이다, 승연아. 리젠 양 상대로 멋진 경기였어. 조승연은 아무 말 없이 조진영에게 다가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스승님. 조진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왔구나, 승연아. 중국에서 오신 러 기자님이시다. 너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조승연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웠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그가 놀랍게도 중국어로 대답했습니다. 바둑은 말이 필요 없는 언어입니다. 김진구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여전히 그렇게 무뚝뚝하구나, 승연아. 내가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모르겠지? 지금 중국 전체가 너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어. 조승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김진구를 바라보다가 윤소라에게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때 그의 눈빛이 살짝 부드러워졌습니다. 소라 누나. 윤소라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승연아, 잘 지냈어? 조진영이 상황을 정리하듯 말했습니다. 자, 모두 앉읍시다. 승연아, 러 기자님은 내 바둑에 큰 감명을 받으셨단다. 특히 리젠 양과의 대국에서 보여준 죽은 돌을 살리는 수에 대해. 그건 스승님 덕분입니다. 조승연이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진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스승의 한 수가 뭐냐? 언론들이 난리던데.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진영이 말했습니다. 진구야, 오늘은 이만 가는 게 어떻겠니? 다음에 천천히 이야기하자. 김진구의 얼굴에 불만의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미소로 바꿨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하지만 KB배에서는 승연이를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질 겁니다.
그가 문 쪽으로 향하다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러 기자님, 내일 시간 되시면 연락 주세요. 제 명함입니다. 그는 명함을 건네고 도장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방 안의 긴장감이 한결 누그러졌습니다. 조승연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스승님. 진구 형이 방해했군요. 조진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진구도 자기 길을 가고 있을 뿐이야. 저는 조승연에게 물었습니다. 김진구 선수와는 어떤 관계인가요? 조승연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같은 스승 아래 바둑을 배웠습니다. 그게 전부죠. 윤소라가 살짝 한숨을 쉬었습니다. 승연아,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 진구 선배는 내가 방황할 때 내 자리를 지키고 있었잖아. 조승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둑은 결국 혼자 두는 것이니까요. 조진영이 갑자기 박수를 쳤습니다. 자, 이야기는 식사하면서 계속합시다. 배고프지 않나? 식당으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조승연과 나란히 걷게 되었습니다. 그와 직접 대화할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 선수, 리젠 양과의 대국 중 73번째 수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그 수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조승연이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바둑을 두면서 자연스럽게 나온 수였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리젠 양 선수도 이해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중국 전문가들도 그 수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고요. 조승연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바둑은 승부의 기술이 아닙니다. 그건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이죠. 제가 그 수를 둔 것은 그 자리가 돌이 있어야 할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대답은 심오하면서도 의미심장했습니다. 마치 선의 가르침 같았습니다. 식당에 도착하자 조진영이 전통 한식을 주문했습니다. 반찬이 가득한 식탁에서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조승연 선수, 이번 승리 후 중국에서 어떤 반응이 있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잘 모릅니다. 경기 후 바로 호텔로 돌아갔으니까요. 윤소라가 웃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승연이는 항상 그래요. 세계대회에서 우승해도 인터뷰 없이 사라져버리죠. 조진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연이의 바둑은 항상 그랬어. 화려함보다는 본질에 집중하지. 식사 중에 조승연은 거의 말이 없었지만 그의 존재감은 강렬했습니다. 그는 묵묵히 밥을 먹으며 가끔 윤소라나 조진영의 말에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승연아, 중국은 어땠니? 베이징은 처음이었지? 윤소라가 물었습니다. 네, 처음이었습니다. 도시는 거대했어요. 바둑센터는 인상적이었고요. 저는 그의 이런 무뚝뚝한 대답에도 묘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사가 된 그가 여전히 수줍음 많은 청년 같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제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조승연 선수, 스승의 한 수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뭔가요? 기자회견에서 하신 말씀이. 조승연은 잠시 조진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언의 대화가 오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조승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바둑에서의 한 수가 아닙니다. 그럼요. 인생에서의 한 수죠. 그가 잠시 침묵했다가 계속했습니다. 스승님은 제가 어려웠을 때 제게 희망이라는 한 수를 두셨습니다. 그 수가 있었기에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조진영의 눈에 미소가 어렸습니다. 승연아, 스승님이 제게 가르쳐 주신 건 바둑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조승연의 목소리가 점점 확신에 차올랐습니다. 그건 바둑을 통해 인생을 배우는 방법이었습니다. 매수, 매 선택의 중요성.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요. 그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리젠 양과의 대국에서 제가 죽은 돌을 살린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돌은 처음부터 살아있었습니다. 다만 그걸 알아보는 시각이 필요했을 뿐이죠. 윤소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조진영은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한국 바둑의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단순한 기술이나 전략을 넘어선 깊은 철학과 정신적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조승연이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제가 연습하는 곳으로 오세요. 진짜 제 바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의 초대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감사함을 표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헤어지기 전 윤소라가 저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승연이를 만나러 가시기 전에 저와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조승연에 대해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호기심과 함께 약속했습니다. 도장을 나와 호텔로 돌아가는 길,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저는 오늘의 만남을 곱씹었습니다. 바둑은 분명 게임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문화이자 철학이자 인생의 거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승연이라는 젊은 기사의 눈빛 속에서 저는 단순한 승부욕이 아닌 더 깊은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바둑을 통해 자신을 발견한 한 인간의 여정을. 내일은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윤소라가 말하고자 했던 아셔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조승연의 진짜 바둑은 어떤 모습일까요?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중국 바둑에 대한 제 확신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소라를 만난 곳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오래된 앨범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러 기자님. 그녀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자리에 앉자 그녀는 앨범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10살 즈음으로 보이는 소년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조승연이었습니다. 이건 승연이가 첫 대회에서 우승했을 때예요. 9살이었죠. 사진 속 소년은 트로피를 들고 있었지만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승연이는 항상 감정 표현이 서툴렀어요. 하지만 바둑판 위에서만큼은 달랐죠. 윤소라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번엔 조진영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조진영 선생님은 승연이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였어요. 승연이의 아버지는 그가 5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선생님께 제자는 많았지만 승연이는 특별했어요. 선생님은 승연이에게서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셨대요. 그런데 제게 말하고 싶었던 건 뭔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윤소라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승연이가 방황했을 때의 이야기는 들으셨죠? 사실 그때 승연이를 다시 바둑으로 이끈 건 저였어요. 그녀의 눈에 결연한 빛이 돌았습니다. 승연이가 바둑을 완전히 포기하려 할 때 제가 찾아갔어요. 그리고 말했죠. 내가 바둑을 포기한다면 조진영 선생님의 꿈도 끝나는 거야. 선생님의 꿈이요? 네. 한국 바둑을 세계 최고로 만드는 꿈이요. 선생님은 일본에서 유학하며 온갖 차별을 견디셨어요. 그리고 혼자서 한국 바둑의 기반을 다지셨죠. 그 꿈을 이어갈 사람이 승연이라고 믿으셨고요. 윤소라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조승연이 스승과 함께 바둑을 두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건 그들이 비공식 대국을 가진 날이에요. 제가 몰래 찍었죠. 사진 속 조승연의 눈빛은 제가 본 적 없는 강렬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승연이는 완전히 변했어요. 그리고 바둑을 대하는 자세도요. 윤소라가 앨범을 닫았습니다. 오늘 승연이의 진짜 바둑을 보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건 단순한 바둑이 아니에요. 그건 승연이의 영혼이자 조진영 선생님의 꿈이기도 해요.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시죠. 승연이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한적한 산책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한강의 물결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저기요. 그녀가 갑자기 멈춰 서서 말했습니다. 승연이에게 한 가지만 부탁드려요. 그의 바둑을 있는 그대로 봐주세요. 판단하지 말고요. 잠시 후 우리는 작은 정자에 도착했습니다.
조승연이 이미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 안개 속에서 바둑판을 응시하는 그의 모습은 마치 명상하는 승려 같았습니다. 승연아, 왔어. 윤소라가 말했습니다. 조승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더 맑고 더 깊었습니다. 러 선생님, 어서 오세요. 그가 바둑판 앞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제 바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바둑판에는 이미 몇 개의 돌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리젠 양과의 대국에서 죽은 돌이 살아난 그 장면입니다. 조승연이 돌을 집어 바둑판에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춤을 추는 듯 우아했습니다. 돌이 판에 닿는 소리가 아침 공기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여기서 리젠 양은 제 돌이 죽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73번째 수를 놓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둑판 위의 흙돌들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죽은 것 같던 돌들이 하나의 생명체처럼 연결되며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마술 같아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마술이 아닙니다. 조승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가능성을 보는 눈입니다. 스승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가 바둑판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바둑에서 죽음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모호해요. 한 수로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죠. 조승연의 말은 바둑을 넘어 인생의 진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스승의 한 수예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 가능성을 믿는 정신. 스승님은 제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윤소라가 미소 지으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부심과 애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바둑은 단순한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축소판이자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한국 청년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중국 바둑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우리는 기술과 전략을 추구했지만 한국 바둑은 그 너머의 철학과 정신을 담고 있었습니다. 조승연이 마지막 한 수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다음 수는 어디일까요? 저는 바둑판을 응시했습니다. 다음 수를 찾으려 했지만 제 시야는 흐릿했습니다. 승패를 넘어선 무언가가 이 바둑판에 있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조승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그의 미소였습니다. 여기입니다. 그가 예상치 못한 자리에 돌을 놓았습니다. 그 수는 마치 모든 것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 같았습니다. 바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공격과 방어, 욕심과 양보 사이의 균형이요.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조진영이었습니다. 스승님. 조승연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조진영이 다가와 바둑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깊은 감동이 어렸습니다. 잘했다, 승연아. 그 한마디에 담긴 자부심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스승과 제자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 수십 년의 역사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소라가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청출어람입니다.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는 순간이죠. 조진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러 선생, 이제 이해하셨나요? 바둑은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이자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지혜입니다. 그가 조승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승연이가 리젠 양을 이긴 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바둑의 정신이 세계로 나아가는 순간이었죠. 저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알던 바둑은 승리를 위한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 바둑은 인생의 철학이었습니다. 내일 승연이는 다시 중국으로 갑니다. 조진영이 말했습니다. KB배 대회를 위해서죠. 그곳에서 김진구와 대결하게 될 겁니다.
이길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조승연이 대답했습니다. 승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최선의 바둑을 두는 것, 그것이 스승님께 보답하는 길입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라 안개가 걷혔습니다. 한강의 풍경이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러 선생님, 중국으로 돌아가시면 무엇을 쓰실 건가요? 윤소라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진시를 쓰겠습니다. 한국 바둑의 진정한 힘에 대해서요. 귀국 비행기 안에서 저는 취재 노트를 펼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돌이 살아났다. 한국 바둑의 기적을 목격하다. 글을 쓰면서 저는 마지막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헤어지기 전 조승연이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작은 나무 바둑알이었습니다. 이건 스승님이 제게 주셨던 첫 바둑알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전해드립니다. 그 순간 저는 이해했습니다. 바둑은 단순한 대결이 아니라 문화의 교류였습니다. 승리와 패배를 넘어선 인류의 지혜를 나누는 방법이었습니다. 2달 후, 저는 치석지에 조승연에 관한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 기사는 중국 바둑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젊은 기사들이 한국 바둑의 철학적 깊이에 매료되었고, 리젠양도 인터뷰에서 조승연에게서 바둑의 새로운 차원을 보았다고 인정했습니다. KB배 대회에서 조승연은 김진구를 이겼고, 결승에서 리젠양과 다시 만나 또다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경기 후 일어났습니다. 김진구가 공개적으로 조승연에게 사과하고 다시 조진영의 도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조승연은 스승의 뜻을 이어받아 자신만의 바둑 도장을 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다음 세대에게 스승의 한 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매년 서울을 방문합니다. 조승연의 도장에서 열리는 한중 청소년 바둑 교류전을 취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항상 윤소라를 만납니다. 그녀는 이제 조승연의 곁에서 도장 운영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조용한 아침에 한강가 정자에서 저는 조진영과 조승연이 함께 바둑을 두는 모습을 봅니다. 스승과 제자, 두 세대를 잇는 그 모습에서 저는 바둑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청출어람. 제자가 스승을 넘어서는 순간. 그것은 패배가 아닌 완성입니다. 바둑이 들려주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스승의 한 수 세계를 품은 제자 이야기 어떠셨나요? 중국인 기자의 눈을 통해 본 한국 바둑의 정신, 그리고 스승과 제자의 아름다운 인연이 마음에 와닿으셨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지에서 한국의 정신과 문화는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K바둑, K문화, K정신. 이 모든 것의 핵심에는 세대를 이어 전해지는 스승의 한 수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과 자부심을 드렸다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